주진우 씨하고 김부선 씨와의 어떤 녹취록이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진실 공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의 맥락을 짚고 계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부선 씨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 이재명 지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주진우가 어떻게 개입됐고 어떻게 관련돼 있고 어떻게 진행돼 있고 기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꿰고 있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SNS 보니까. 그래서 우선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쫙 정리해드려야 되겠다. 총정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의 녹취록 중에서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약간 좀 혼란스러워 하시고 해서 일단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면 지금 최근에 제가 공개한 녹취록이 어떤 파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 주진우 씨와 이재명 씨의 거짓말이 묶여 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이후에 나온 녹취록으로 인해서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런 맥락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그 녹취록에 관한 부분은 조금 후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럼 일단 타임테이블 한번 살펴보죠. 어떤 타임테이블 속에서 지금 김어준, 주진우, 그 다음에 김부선 씨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국민들 속에서 조금 정확하게 팩트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섞여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일단 가장 시작점은 뭐냐면 주진우 씨와 주진우 기자하고 김배우님은 그냥 뭐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오랜 지인이고 또 제주도에서도 여러 번 고향이죠. 김부선 씨 고향이 제주도에서도 여러 번 여행을 했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 집에서도 뭐 다른 분들하고 친교도 하고 놀고 뭐 술 마시고 할 정도로 아주 친한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기자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누나라고 부르고 진우야 할 정도로 정말 친했던 그 관계죠.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김배우님이 그렇게 겪었던 일을 모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김배우님은 그런 거 숨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고은광순 씨라고 왜 그 같은 친구분인데 수십 년 지기 친구분으로 아는데 그분도 알 정도로 걔 부선이 걔 정말 억울해. 옛날부터 그 얘기 해왔어 라고 할 정도로 다 지인들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주진우는 김부선 씨하고 누나 동생 하면서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녹취록 보니까 그냥 주진우 잠시 도와주러 들어가고 뭐 그냥 잠시 도와주고 그게 끝이네라고들 하시잖아요. 아닌 거라. 아주 옛날부터 친했어요. 예. 뭐 제주도 놀러 가서 술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완전 뭐 진짜 누나 동생 하던 사이였어요. 거기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 맨 마지막에 그 풀렸던 녹취록 있잖아요. 네. 시사인의 김부선 씨가 전화해서 하는 내용들 쭉 들어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게 메인이고 그다음 그 곁다리로 이후에 그 김부선 씨하고 주진우 녹취록을 이제 옆에 부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제가 맨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녹취록 그리고 곁다리로 주진우하고 그 김부선 씨 녹취록을 곁다리로 이제 이렇게 곁들여서 들으시면 딱 그림이 나와요. 얘는 옛날부터 내 얘기를 들어서 다 아는 앤데 너무 이 일이 커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불륜 사건이나 어떤 그 협박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일베들하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글을 적었잖아요. 그거 좀 자중하고 그 주제는 뭐 그만해라라고 적으니까 이제 그 이재명 씨가 탁 튀어오른 거 아니에요.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고소하니 뭐하니 하니까 이제 저 김부선 씨는 이제 이런 일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제가 2016년도 그게 10월쯤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쯤 일인데, 그때쯤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최근에 제가 대화하는 김부선 씨하고 달라요. 아무것도 몰라. 겁도 많고, 예전에 진짜 뭐 경찰서 가서 많이 애도 먹었고, 좀 억울하게 형도 살고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대화하는 김부선 씨하고 달라요. 지금은 막 빠릿빠릿하고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법조인 비슷해요. 재판도 많이 해보고, 뭐, 그 난방열사 그거 하시면서 진짜 막 깡도 막 붙었고, 기도 세지셨고, 뭐 법도 빠싹하신데, 그때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땐 진짜 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소위 조금 뭐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어리버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하고 많이 다르시구나. 겁나는구나, 지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주진우가 보통 그 대화 내용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대필 사과문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주진우가 써줬대, 대필 써줬대. 네. 근데 녹취록 들어보면요. 녹취록 들어보면 사실 김부선 씨가 좀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써달라고 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나 이건 몰라 해서 좀 그렇다면 네가 좀 써줘 이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김부선 씨가 법적 소송 나갈까봐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뉘앙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김부선 씨가 대필 사과문은 주진우 씨한테 좀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어봐도.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그래서 내가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가장 지금 그 녹음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회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설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회유인데 벌써 주진우 씨는 이 김부선 씨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저희가 숨어 있어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그 녹취가 되던 2010년도 그때는 낙검수가 아주 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아주 인기가 좋았던 때죠. 그리고 그때쯤 이재명 씨하고 이제 어떤 화학적 케미가 시작되는 때라고 봐요. 왜냐면 그때 파파이스를 할 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작살 발언이 나오면서 확 올라왔어요. 작살을 내야죠. 라고 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때 한창 케미가 이루어질 때였어요. 그때 이제 주진우 씨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누나라고 부르던 김부선 씨죠. 그러니까 그 좀 상황을 보면 이재명 지금 지사가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성남지사였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낙검수는 2011년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히트를 쳤었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14년부터 시작을 하고 뉴스공장은 16년 9월 26일에 시작하고. 제가 시간관념이 좀 약한데 아무튼 네.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무튼 녹취록이 16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때 김어준하고 주진우가 한참 끝발이 좋을 때입니다. 파파이스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을 김어준이 만나고 다니고 그 주진우도 여기 출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진보 개혁 진영에서 본인이 정의의 진짜 제대로 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처럼 많이 알려져서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이면. 네,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김부선 씨와의 어떤 그 설전이 또 이재명 씨와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겹치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이해했을 때 그 녹취록 안에 주진우의 어떤 발언은 그 중재라기보다는 네. 회유죠. 왜냐면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몇 가지 멘트가 있는데 그 녹취록 안에 보면 지금 야단 났어. 지금 온라인 야단 났어. 그리고 소송하면 누나 100%죠. 라고 딱 단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녹취록 안에서 보면 본인이 그 김 배우님 본인이 어떻게 하면서 딱 겁을 먹단 말이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 배우님은 검찰 경찰에 대한 극도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억울하게 이제 그 옥살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거든요. 주진우는 그걸 그 김 배우님하고 겪어봐서 아는 거죠. 누나 이거 하면 누나 100%죠. 그럼 어떡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면서 소위 설득이나 합리적 봉합이 아니라 몰고 가죠. 겁을 주고 몰고 가면서 그 이재명 지사를 도우려고 하죠.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런 목적은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소위 좀 막말로 김 배우님 등에 칼을 꽂고 연락을 끊고 이재명 지사하고 손잡고 다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콘서트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시사인도 같이 합쳐서 소위 이제 같이 한 케미가 돼버리는 과정이 뒤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 뒤로는 뭐 조금 조심스럽지만 유무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뒤를 봤을 때 지금 주진우가 그 녹취록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그건 중재나 도움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누나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는데 누나 이거 하면 누나 100% 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내가 저쪽에 전화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냥 누나 조금만 참고 이번에 그냥 참고 지나가. 왜? 민주진영 적폐청산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저 사람 적폐청산할 사람이잖아. 누나 억울해도 조금만 참아. 이 뉘앙스 뭐예요? 이거 누구 위한 겁니까? 이재명 씨 위한 거지. 절대 김부선 씨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필 사과문이 아니에요. 아니고 주진우 씨가 김부선 씨를 돕는 게 아니라 회유하고 어느 정도 겁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서 이재명 씨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역으로 지금 추측을 하면 이 김부선 씨와 주진우 기자가 전화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죠. 시장과 주진우 기자는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주진우 기자하고 뭔가 입을 맞춘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나서 이제 김부선 씨가 전화를 했던 뭐 주진우 기자가 전화를 했던 간에 그 속에서 주진우 기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을 둘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정황이라는 건데 그 김부선 씨가 이 녹취록을 할 때 본인이 밝힌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첫 녹음이 아니고 8번인가 9번 정도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데 김부선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얘가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녹음을 했어. 얘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 라고 하면서 이제 녹취된 게 지금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찰서 앞에 서서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그 주준희 씨 보면 왠지 좀 이전에 출두하는 모습하고 다르죠. 뭔지 좀 되게 놀라있고, 뭔지 좀 이렇게 경직돼 있고,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주진우를 잘 아는 공지영 작가님이 딱 그거를 쓰셨더라고요. 준우야, 너 내가 주진우 아는데 쟤 지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너 경찰서에 가면 지금 니에 대한 증거 많은데 너 어쩌려고 그러니라고 SNS에 글을 쓰셨잖아요. 얘는 제가 보니까 주진우는 어떤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못 숨기는 것 같아요. 그게 목소리에서 공 작가가 보신 것처럼 김부선 배우님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8번인가 좀 있다가 통화하면서 얘가 목소리가 이상해서 내가 녹음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진우는 벌써 그 녹취가 되는 그 상황일 때는 벌써 저희를 김부선 씨가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사인에다가 전화해서 주진우 씨가 전화 피할 때 시사인에 전화해서 항의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표현이 그거예요. 얘가 지금 모사를 꾸며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쭉 상황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얘가 나한테 그때 왜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했었고 이렇게 나를 겁을 주고 약간 이렇게 겁박해서 회유한 이유가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연락 끊고 이재명 씨하고 같이 저렇게 시사인하고 시사 콘서트 하고 다니고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조명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라고 본인이 그때 느낀 거예요. 그게 나한테 모사를 하고라는 표현으로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상황을 이번에 공개한 녹취록 속에 김부선 씨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떻게 김부선이가 글을 올리자마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이재명이가 바로 1, 2분 내로 올릴 수가 있느냐.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부선 씨가 그 사과문을 이제 대리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올리고 나서 3분 후에
글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재명 씨는 약 40분에서 50분쯤 있다가 글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3분이 뭐냐면 이재명 씨가 글을 올릴 때 김부선 씨 그 사과문을 사진으로 캡처를 해요. 그게 시간대가 3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과문을 보고 캡처한 게 3분이에요, 3분. 그 캡처문을 동봉해서 자기가 이제 장문에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 40분인가 45분쯤인가로 알고 있고, 요거 한번 다시 확인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그 김부선 씨 사과문을 인용해서 캡처한 그 사진이 올라온 사진하고 같이 3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기 기다리자마자 바로 캡처해서 자기가 글을 써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채고 올렸느냐, 이 부분도 사실 의혹이 있는 거죠. 이재명하고 주진우는 이미 그 대표 사과문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진우의 거짓말이 깨지면 이재명 씨의 거짓말도 같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선거할 때 김영환 후보님께서 물었을 때 전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밝혔거든요. 이재명 씨는. 그리고 주진우 씨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장은 같아요. 우리는 결코 연락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거기에 바로 대비되는 게 지금 시사인과 김부선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죠. 보면 누나, 내가 이재명 씨하고 잘 아니까 내가 연락을 해볼게 라고 해서 지금 중재를 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인 김부선 씨의 그 시사인에 항의하는 녹취록과 그리고 이재명과 주진우 씨의 그 얘기는 지금 아주 상반되게 다른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수사기관에 가면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좀 분노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 김 배우님 상당히 힘드신데 그 분노 조절 장애하고 우울증이 겹치셔서 술을 지금 계속 드세요. 근데 좀 과하게 드세요. 그래서 KBS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술을 먹으니까 한 달 만에 살이 10몇 킬로가 빠졌는데 그냥 자살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 먹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먹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밀려나서 계신데 한 사람은 TV에 나와서 머리 곱게 빗고 정의의 사도인 척 얘기하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를 성추행했던 사람이 TV에 나올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술을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심연을 알아요. 저는 김부선 씨가 어떤 마음인지. 근데 매주 나와서 정의의 사도처럼 저렇게 조명받으면서 뭐 박수 받고 하는 거는 본인은 정말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감정 개입해서 볼 때 진짜 빡치더라고요. 빡쳐서 나 이거 내놓으라고 녹취 파일 갖고 계신 분한테 꾸준하게 요청하고 설득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그게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시사인은 2016년도 10월, 12월 그 경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정말 편집장이라면 이걸 제가 한번 알아봤을 거예요. 알아보고 이런 의혹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주진우 씨 불러서 이거 맞냐 아니냐. 그래서 주진우 씨가 그때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주진우 씨가 나쁜 사람이 되고 뭔가 숨기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이재명 씨와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혹에 있는 문제에 있는 당사자니까요. 왜냐하면 시사에는 진실을 찾는 곳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비루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그때 국정농단 하고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진우 씨는 뭐 어디 외국을 다니고 해서 묻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개소리죠. 뭔 그런 개소리를 갖다가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시사인은. 결국 자기 자사 이익을 위해서 눈 감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게 된 진실, 그 진실을 숨기고 자기 그 의혹이 있는 당사자하고 야합한 거 아니에요. 그 주진우 씨하고. 이거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고 이것도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통이 시사인 입장에서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공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 사람들의 이슈가 뭐예요? 자기들은 진실을 찾고 진실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구독받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 자신들의 밥줄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외면하고 그 사람의 어떤 김 배우님의 어떤 그런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이나 어떤 알아보지도 않고 주진우 씨하고 손잡고 이재명 씨하고 손잡고 뒤에 시사인 그 이재명과 함께하는 무슨 뭐 팝 콘서트 해가지고 정치 콘서트 해서 전국 방방곡곡 다녔거든요. 거기서 또 많은 또 유무의 어떤 플러스적인 이익을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진실을 찾는 곳이에요. 그건 아니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사인이 해왔던, 주진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비하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것들은 비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성을 안 해요. 특히 주진우. 그리고 김어준 씨. 김어준 씨가 그 녹취록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어준 기자가 결국 그거 써버렸더라. 김어준 씨 그때 조선인가 중앙인가 어디 그때 그 김어준이 만난 사람들 여자들인가 한겨레인가 뭐 해서 그때 기자로 활동할 때 김부선 씨 만났었거든요. 그렇죠. 2010년 11월 11일이에요. 네. 김어준 씨는 그때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제 만났을까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그리고 낙검수를 2011년부터 했으니까 그 전에 알았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주진우 씨는 김부선 씨하고 얼마나 오래된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 둘은 아이러니하게 모두 김부선 씨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어준 씨가 왜 그 뉴스공장에서 하태경 의원이 그 사람 성남 총각 그 성남에 피부 하얀 사람 물었을 때 이름 왜 얘기 안 했는지 혹시 아세요? 누구냐고. 그럼 내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얘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컨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김어준 씨와 그 이재명 지금 지사와 얼만큼 방송에서 만났나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둘 사이의 관계가 깊다고 이렇게 추측은 가능하죠. 김어준 씨가 그때 김부선 씨한테서 들었던 이름이 이재명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김어준 씨는 큰일 나요. 왜?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만났는데 그걸 확인 안 했어? 왜 안 물어봤어? 네가 만났다면 그건 뭔가 네가 확인을 해봤다는 거네? 네가 확인한 사실은 뭐야? 라고 그 다음 질문을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어준 씨는 거기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존나게 비열하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만 8년 동안 이재명 씨와 짝짝꿍을 잘 해왔는데 이미 그 2010년도 인터뷰에서 이재명이란 사람을 이름을 들었다면 이재명 씨한테 과연 물어보고 나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키워주고 파파이스에서도 부르고 작살 신화를 만들어주고 대권 후보급으로 만든 어떤 작은 공신이 됐다면 이 양반인데 네가 알고 밀었냐 아니면 몰랐냐 몰랐으면 바본데 그러면 이제 김부선 씨하고 대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근 털보 김어준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적당한 때에 뭐 적당한 상황에서 내가 얘기하겠다고 저렇게 그 쫄지마의 왕자가 저렇게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김어준이라면 그 2010년도 김부선 씨 인터뷰 속에서 김부선 씨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재명 씨 이름을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속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럼 충분히 김어준 씨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한데 그쵸. 그러면 그걸 확인코자 그 수많은 기간 거의 한 만 8년 동안 이재명 씨한테 안 물어봤다 우리가 아는 김어준 씨라면 그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굉장히 의혹이 많고 궁금증이 많고 그러니까 많이 제기하는 분이 김어준은 자기한테 불리한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닥치고 정치에 보면 그 사람이 쓴 내용이 있잖아요. 진정한 권력이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야 될 것을 얘기 안 하는 게 권력이라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내가 그 뉴스공장에서 한태경 씨한테 그러죠.
내가 주제는 내가 정하고 진행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뭐 되면 그때 얘기할 거다. 뭐냐? 내가 선택하는 게 진실이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묻지 마. 그 존나 싸가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괴물을 쫓다가 괴물의 심연을 내려다보고 결국 지도 괴물이 돼버렸어. 지가 권력이 돼버렸어. 지가 꼽은 사람이 대통령이 확 돼버리니까 와 이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찝은 사람이 이재명이 이름 뭐야? 말 못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내가 찝은 사람인데 잘못 찍었네? 이런 생각을 김어준 씨가 할까? 난 그런 생각 아직도 안 할 것 같아. 자기는 권력, 자기는 쪽팔린 김어준 씨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돈을 잃거나, 그런 게 아니. 이 사람 좀 생각하는 구조가 달리. 이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김어준 씨는 쪽팔리는 걸 제일 싫어요. 이 사람은 쪽팔리면 아마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창윤 씨보다 김어준 씨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 내가 그 사람하고. 겪어보셨잖아요. 근본적인 친분은 없어요. 주위 얘기도 많이 듣고 스쳐 지나가서 몇 번 스쳐 지나가 봤는데 그렇게 강하거나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하고 많이 다르거든.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지금 뭐 모습이 많이 풀려져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쫄지 마. 그 사람 인생은 항상 쫄아온 인생이 아닌가. 혹시 겁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허세를 부리고 자기 펀치를 자랑한 것처럼 항상 쫄아 있는 사람이 쫄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이 김부선 씨 상황과 그리고 김어준 씨와 아이러니하게 주진우 씨가 모두 그 시간대에 엮여 있고 그리고 저는 아무튼 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짚어드렸지만 이런 타임라인 안에서 지금의 사태를 이해를 하면 지금 주진우가 왜 저러나, 김어준은 왜 이름을 얘기 안 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조금 헛갈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자,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하고 굉장히 친분관계가 깊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2016년도 그 전화통화 속에서는 김부선 씨를 회유하고 대필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던 상황, 그 이면에는 이재명 지사와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이미 그때 케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재명과.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 관계를 배신할 정도로 주진우 기자가 추측컨대 이재명 지사와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가? 또 그렇게 인간적 관계를 배신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진우 기자가 쓰레기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언론인들이요, 지금 사실은 주진우 씨가 되게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하는 기자들 많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네, 그런 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면 어제까지 뉴스 앵커 하다가 다음날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정치인들 선거 때 가서 거기서 돕다가 그냥 그쪽으로 흡수돼 버린 사람도 있고, 사실 기회주의적인 언론인들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데 너무 아까 박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좀 부풀려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진우의 진면목을 보진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또 언론 밥도 먹어봤고 또 박 PD님도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 영달을 위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진우가 원했던 지금 그게 자기는 얻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면 시사인을 같이 이제 끌고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저는 얻었다고 보거든요. 낙검수 그리고 또 그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유튜브 같은 것들 검색해 보면 그 콘서트 할 때 얼마나 서로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고 하는 것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거 서로 이렇게 보고 빨아줬다는 있으면 얘기죠, 그죠? 소위 그냥 막 엄청 서로 뭐 팔짱 끼고 껴안고 난리가 나잖아요.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이재명 씨한테는 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자기는 스피커가 필요했죠. 음, 그때 이재명 씨가 한창 이제 진보 스피커들 만나고 다니면서 특히 팟캐스트나 어떤 그 SNS 이쪽으로 상당히 이 사람 감각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낙검수 멤버도 상당히 매력이 있죠. 서로 주고받은 게 있죠. 음, 유무적으로. 그래서 보면 그때 낙검수를 이용해서 거의 자기가 대권 후보급으로 성장하게 되는 큰 미천을 거기서 마련을 하거든요. 그 보면 뭐 파파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콘서트 하면서 그 영부 저 김혜경 씨까지 나와서 소위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잖아요. 음, 두 쪽 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거래죠. 음. 그렇다면 이 주진우의 10년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음, 그 김부선 씨 그동안 누나라고 불러왔던 그 김부선 씨는 안목이 없죠.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했을 때 그 녹취록 속의 태도가 이해가 되죠. 음. 누나, 이거 큰일 나. 누나 100% 져. 그래서 막 이름은 밝히지 말고 이제 그 대사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도 그렇고 주진우 씨도 그렇고 주진우는 그 수년간의 김부선 씨와의 좋은 인간관계를 끊을 정도로 이재명 씨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라면 지금 뭐 창현 씨가 나름대로 추측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 이재명 지사는 언론 스피커가 자기를 도와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다 굉장히 스피커 중에서도 파급력이 크고 굉장히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 주진우하고 김어준을 얻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추측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이게 뭐 이제 수사라면 수사랄까, 이제 소위 뭐 강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그런 필요도 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치 평론가들이면서 약간 정치적인 분들이잖아요. 음, 어, 자신들의 야망이나 목적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한번 언젠가 그런 글을 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승화하고 나중에 뭐 더 잘하자는데 씨바 나는 복수할 거다. 씨바 저희 MB 저 새끼 복수할 거다. 그런 내용을 한번 적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진우 씨도 뭐 적폐청산 입에 달고 다녔고 그때 경찰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뭐 중앙에 뭐 비자금 깠다고 나한테 일하는 거 아니냐고. 참 내가 그때 그거 보면서 참 진짜 비루해서 내가 많이 웃었는데 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목적은 분명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이 사람들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재명을 자기들 또한, 키워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음, 적폐청산. 김부선 씨한테 얘기했던 누나, 적폐청산 해야지. 저 사람 적폐청산할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은 좋았는데, 과정을 이제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들도 목적이 있었죠. 제가 그 보기엔. 결국은 우리가 적폐들을 얘기할 때, 또 적폐에 부역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진실과 국민에 충성하지 않고 그 사람에 부역하거나 충성한 사람들이 적폐가 되거나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 이번 어?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서도 봐도 뭐 그 급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저 이들도 힘없는 모녀들을 밟고 일어서서 하는 적폐청산이 그게 진짜냐고요, 가짜지. 음, 저 시작이 저런데 저기서 시작된 적폐청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가짜 적폐청산이지. 음, 희생돼야 되는 적폐청산이 어디 있어요? 진실이 묻혀야 되는 적폐청산이 어디 있어요? 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음,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됐고 만약에 때가 있었다면 늦은 거죠. 저는 제가 주진우 씨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언젠가는 밝혀진다. 김부선 씨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한 다음에 재신임을 받아라. 그러면 나는 아마 그때는 이재명 씨 지지자였으니까 저라면 아마 한 표 줬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남자가 뭐, 야, 솔직하네. 화끈하게 그냥. 그래. 남자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본인도
반성하네. 야, 더 멋지다.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버렸죠, 발로. 거짓말이라고 하고 허언증 환자라고. 그런 사람의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 아니에요. 태도가 본질이잖아요. 저런 사람한테 뭘 맡겨요? 못 맡겨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김부선 씨는 이들한테 이원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도움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힘과 파워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붙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권에서 김부선 씨가 밀렸다고 봐요. 일단 뭐 주진우 씨가 그렇게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좀 더 서사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한테 이 정도 티끌은 이건 티끌이니까 이건 그냥 덮어버리자, 그냥 뭉개버리자, 아니면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한 거죠. 왜냐면 그런 게 어떻게 덮어질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근데 김부선 씨는 그걸 듣고 참아준 거죠. 그래, 적폐청산 한다는데 민주진영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꾹꾹 누르고 참았는데 이제 폭발한 거죠. 방송 나가서 이의제 같은 데 가서 저 허언증 환자라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관종이라고. 누가 참습니까? 그거를. 나 같아도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저 주진우 씨한테 연락하니까 쌩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또 그걸 또 열받아가지고 이창현 씨가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고, 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면 직접 타겟이 사실은 주진우 기자하고 시사인이잖아요. 거기서 정확한 그렇죠.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주진우 씨하고 시사인이 지금 꿀을 처먹었어요. 꿀을 처먹었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주진우 기자는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가 있고 본인이 우리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와 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었고 본인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사인이라면 이번 사실 이 녹취록 공개가 첫 번째 그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면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사과라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과조차도 없었다. 단순히 주진우 기자가 그 당시 바쁘고 국정농단들 때문에 일이 바빠서 얘기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건 시사인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아픔이 있었다라면 그분은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이 좀 엄혹하고 우리가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 살핀 것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 이 정도의 워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시사인은. 사과를 하면 인정이 돼버리니까 공범이 돼버리죠. 일단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픔이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그것도 추측하는 거죠. 아픔이 있었다라면 그걸 좀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됐었지 않았나. 그분들에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것들에 대한 좀 사과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우리가 알던 시사인이라면 상당히 비겁하죠. 왜냐하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거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족 같은 짓이야 저게. 저렇게 하니까 김부선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진보 진영 가서 얘기를 했어. 가서 누구 지금 이름 얘기하면 진짜 놀랄 그런 정치인들한테 찾아가서 다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줘. 답장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고 문자 하나,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문자 하나 띄고 오더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어느새 수구 쪽에 와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욕하던 수구 쪽에. 나 그게 진짜 열받더라고요. 걔들은 이용하려고 김부선 씨를 컨택한 건데 말이지. 일이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거기 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SNS에 보면 가끔씩 민주당 까는 정치적인 글도 올리고, 그거 보고 또 우리 쪽 사람들 보면 저 미친 여자 저거 뭔 개소리 하느냐 그랬는데 아닌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가 믿었던 진보 그 안에서 민주 진영 안에서 철저하게 묵살당하고 침묵당하고 밟혔죠. 이용당하고 속고. 지금 이 상황에서 김부선 씨 지금 실종설까지 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여행 중이라고 해프닝이었죠. 밝혀졌는데, 김부선 씨가 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자꾸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일단 아는 사실은 요거는 명확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계속 연락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음, 연락이 주고받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 상태가 지금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해서 경찰 측이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뭐 안 나가니라고 하는 거는 그 기사 오보고요. 그다음에 노컷뉴스 씨발 새끼들 뭐 안 나가면 뭐 김부선 씨가 이번에도 뭐 공신력이 떨어지는 개소리 하는데 진짜 족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뭘 알아나 보고 지금 그런 기사 싸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 개새끼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지금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부선 씨가 그 자기 딸 찾으려고 예전에 이제 좀 스토리를 찾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아무튼 자기가 자수해서 뭐 이렇게 형 살고 한 적이 있었어요. 김부선 씨는 그 그때 아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또 트라우마가 있어요. 검찰, 경찰에 엄청나게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음, 그리고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검사가 있는데 김부선 씨는 그분을 악마라고 부르거든요. 악마. 음,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정도로 그 사람한테 끔찍한 경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얘기 안 할 거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얘기는 내가 두 사람한테 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죽으면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한 게 누구냐면 북한에 그 갔다 오신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임수경? 임수경 씨하고 또 자기 친한 그 일반 지인이 여자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음, 그분이 알고 계신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검찰에서 부르면 그분 말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다. 그런 상태에 지금 또 10년 동안 싸우셨잖아요. 정신과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려서 아주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지는 아직 있으시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김부선 씨한테 미안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오해했고 곡해했고 손가락질했고 돌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켜봐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강한 분이시니까 출두 꼭 하실 거라 생각하고 협조 꼭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거법이 그 기한이 6개월이에요. 그 6개월 안에 이건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잖아. 근데 왜 여론이 그렇게 있어. 못 잡아서 난리니? 여론이 있고, 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기엔 분당소에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고, 나름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 그리고 참고인들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다라고 뭐 대충 알고는 있는데, 결국 마지막, 그래요? 제 생각에. 그래? 저는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깊게 뭐 여러 사람들을 조사하고 증거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네, 그 김영환 씨가 오늘 조사 받으셨잖아요. 네. 제가 김영환 씨하고 자주 연락을 하거든요. 그쪽 파야 첫 또 번째, 민주 아, 진보 그쪽 진영이 판은 아니고 아니고, 보수 쪽하고 붙었어, 창윤 씨? 아니요, 잠시 전선이 겹쳤어. 아, 저 겹쳤어? 국공합작 쪽이에요. 그 그것도 하태경 씨, 그 뉴스 공장에서 왜 그 공장장한테 물어본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하고 짜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너 이번에 공자야 그러면? 아무튼 지금 국공합작인데 네. 지금 저 전선이 잠시 겹쳤어요. 그때 잘 어, 이용해야 되거든. 그 의무, 중국 공산당의 승리 요인이잖아요. 어, 국공합작. 어, 어쨌든 지금 김영환 씨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조사를 오늘 받고 나오셨는데 좀 말씀을 좀 오늘 나눴어요. 근데 그 지금 박 PD님 하신 얘기하고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음, 그 경찰이 상당히 의지가 있고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뭐 지금 문통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경기도 쪽에 경찰, 검찰 인사도 지금 보면 다 지금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인사가 꽂히고 있고 음, 그렇잖아요. 음, 그리고 수사권 독립 문제도 걸려 있고 음. 덮었던 장자연 사건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네. 경찰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지금 저걸 숨기고 하겠냐라고 음, 해서 저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수사는 거의 한 8, 90% 정도 이루어졌는데
창현 씨는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이걸 숨기고 자시고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얻어먹을 게 많죠. 지금까지 조폭한테도 얻어먹고, 시계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지사한테 관계된 일인데 경기도 지사면 얼마나 줄 게 많겠습니까? 김정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경찰 관계자하고 많은 말씀 나누는데 제가 여기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가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한번 가서 조사 받으시고 지금 피고발인인가로 오늘 또 가셨잖아요. 근데 저번 조사할 때도 좀 많이 진정성이 보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가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더 지금 진지하게 보인다. 그래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그건 팩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우리 김영환 전 의원의 나름대로 오버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7, 80%, 90% 이상 수사 기록을 갖고 있더라도 뭔가 또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저는요, 가만히 있겠느냐. 네, 저는 분당경찰서도 그렇고요, 김영환 씨도 그렇고요, 예, 사람을 저는 절대 50% 이상 안 믿어요. 나는 네, 일단, 그렇군. 예? 나는 안 믿어? 박피는 51%.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일단 뭐, 나는 50% 이하가 아니고 사람과 기관, 특히 경찰, 검찰은 20% 이상을 안 믿어요. 되게 각박하게 사시는구나. 저는 아무튼, 예. 아무튼 지금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 때 또 이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낄 거고, 어쨌든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다.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는 저는 제 의견이고요. 지금 뭐 논의하고 있는 공지영 작가님하고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기회가 상당히 좋고 이번에 진짜 끝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이번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이나 뭐 중앙에서 맡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서 어느 정도 이걸 이루어가고 이게 나중에 일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가서 뭐 검찰로 가든지 어떤 그런 좀 공정한 그런 수사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 경찰이 80% 정도 수사 진척 상황이 있는데 이걸 터트리냐 안 터트리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방점은 그 김부선 배우께서 가가지고 제대로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를 내놓으면 100% 완성이 될 것이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부선 씨 건도 있고 또 뭐 해경군 김 씨 건도 있고 또 뭐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제가 던지는 건데 가장 딱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강제 입원 건이에요. 그 이재명 씨의 가장 많은 것 왜냐면 그거는 지금 압수수색도 몇 번 이뤄졌고 사실 증인 그 해당 당사자 증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 보건소나 이런 분들이 다 계시단 말이에요. 서류들도 다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딱 떨어지는 사건은 저는 강제 입원건이라고 보고요. 그 형님 강제 입원건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이 건은 경찰에서 좀 더 기소 의견으로 만약에 잡히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에서 결론을 내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신중하게 봤을 때 이게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가서 뭐 재판으로 진행이 되든지 뭐 하면 어떨까?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뇌물건도 아니고 사실 남자 여자 건이고 남자 여자 그 어떤 애정 치정 건이고 그리고 예 그런 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그 형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마 기소 의견이 났으면 전 좋겠어요. 최소한. 근데 여기 뭐 경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건으로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그래서 이게 기소 의견으로만 진행이 되면 이제 뭐 재판으로 가서 뭐 이제 가부를 따질 수 있고 증거도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고요. 경찰에서 만약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김부선 씨가 나중에 나가서 또 어떤 걸 내놓고 어떤 뭐 증거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소 의견으로 해서 재판으로 진행만 돼도 저는 일단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에선 자신 있어요. 저는 100%. 제가 단언하는데 재판으로 가면은
100% 자신 있고 이재명 씨가 왜 자꾸 고소 안 하고 재판 피하려고 하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예, 재판 가면 이재명 씨는 저는 끝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주진우 기자가 며칠 전 성남 분당소에 출두를 하면서 한 말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공지영 씨 그 SNS를 봤다 그러니까 한 글자도 안 봤다. 족 같은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한 글자도 안 받았는데 전화를 그렇게 해요? 공지영 씨한테? 공지영 씨가 일부러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안 받았냐면은, 전화 받으면 내 마음이 또 흔들리고, 왜 주진우하고 친하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전화 안 받았다고. 근데 한 글자도 안 보니까 전화를 그렇게 줄창하냐? 그리고 지금 내가 밝힌 그런데 주진우 씨가 전화를 하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지인은 주진우 편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통화하면 그냥 주진우의 지인? 주진우 씨하고 관련된 사람이죠. 이제 뭐 업무하다 보면 네.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름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한숨을 한 8, 9번씩 쉰대요. 글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반대예요. 한자도 안 본 게 아니라 아마 분초 단위로 봤을 것이다. 쫄려가지고. 그리고 진짜 뻔뻔한 게 아무 얘기 없다가 스트레이트 하니까 SNS가 스트레이트 봐달라고 야 진짜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뻔뻔하구나. 그리고 기사들 앞에서 그 출두하는데 중앙에 무슨 뭐 그거 깐 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진짜 지랄 널뛰고 자빠졌네. 네. 그 모습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김부선 씨가 일방적으로 그 시사인 편집국장에게 전화한 거, 그 녹취록, 네. 그거를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게요. 사람들은 되게 좀 뭐냐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사람들은 팝콘 각이지만 사실 우리는 목숨 수사하는 사람들이나 진실을 쫓는 사람들이나 또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주변의 퍼즐들을 다 주워 모아서 맞춰가면서 진실을 찾아가거든요.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게임 끝났죠 벌써. 근데 정황 증거들은 다 존재하고 그다음에 증인들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의 주장은 아주 지금 일정해요. 물론 오락가락하고 약간 좀 날짜가 틀리고 하는 건 있지만 그거는 김부선 씨가 그때 너무 몰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좀 쓰면서 지금 왁구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주장하신 것들이나 말이 녹취록이나 이런 걸 쭉 들어보면 다 일정해요. 일관성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네,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씨는 왜 이런 지금 자기한테 자기의 표현으로는 정말 가짜 뉴스의 원흉이고 공상 허언증 환자가 저렇게 활동하고 난리 굿을 치는데 진짜 자기 욕하는 댓글 리플했다고도 고소하는 사람이 왜 저걸 가만두냔 말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냥 고소해서 감옥 보내면 끝인데. 그러니까 피해자는 일정하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너무나 좀 대비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이 사람이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고. 그런데요, 2010년도 때 김어준이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녹취록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했고, 그 일로 쓴 댓글이나 문자 내용이나 또 캡처된 문자들 보면 다 일관성이 있어요. 물론 뭐 날짜 좀 틀리고 뭐 며칠인지 며칠 틀리고 뭐 틀릴 수 있죠. 근데 맥을 뚫는 핵심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경계인으로서 계속 꾸준하게 객관적인 차가운 이성으로 보면 심증이 있죠. 심증이 가고 그 중에 저는 좀 진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용기 내서 나선 거고 공 작가님도 그런 거죠. 어쨌든 뭐 일관적으로 법정에 가서 김부선 씨가 증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김부선 씨 KBS 증언 갖고 이게 법정에 가서 효과가 있느냐라고 한 변호사한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변호사도 네. 마찬가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 일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술하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증거 효과가 있다. 증언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근데 근데 제가 재판 가면 100%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소위 조금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런 치정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특정한 부분이 있으면 특정한 어떤 시점이나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나 어떤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재판이 확확 뒤집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창윤 씨가 이재명과 김부선 스캔들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예전에 알아왔던 그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던 진보 개혁 진영의 지도자감은 아니다. 이걸 좀 밝히고 싶었고 어느 정도 그런 의도는 성취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이번 스캔들뿐만 아니라 뭐 조폭 연루설, 그다음에 뭐 형 문제, 해경문 김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까지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팽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를 상처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 하면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MB는 BBK 나왔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마음을 못 논다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그리고요, 제가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여기까지면 됐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는 짓 보면 그냥 볼 때마다 열받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전 목적이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은 비겁해져갖고 저같이 이렇게 못해요. 어디 폭로하고 뭔 얘기하고 못해요. 상상을 하면 안 돼. 그냥 난 저 인간이 싫어요. 싫다고.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기도 싫다. TV에서도. 싫어. 그러니까 난 처음에는 배신감으로 시작했다니까요. 나만큼 지지했던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 SNS 봤던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근데 6월 1일부터 내가 완전 확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으로 시작했다니까요. 배신감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하는 짓이 이 사람은 완전 진보의 MB야. 진보계의 MB. 진보계를 안 돼. 되나요? 네, 그래서 뭐 도지사까지다 끝이다. 뭐 그러는데 이 사람 이거 봐 지금 기본소득세 지금 던지잖아. 한 달에 100만 원씩 꽂아준다라면 MB 뽑아주시 또 뽑아줄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긴장을 놓치면 안 돼. 기본소득세 100만 원 주면 나도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뭘 던질지 몰라.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10만 원 더 꽂아준다 해가지고 대통령 된 여자도 있고. 그리고 또 MB 또 어땠어요? 몰라 아직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테스트 해봤거든요. 엄마 저 사람 기본소득세라는 거를 지금 슬슬 연기를 피우는데 통장에 어쩌면 다른 나라처럼 100만 원씩 뭐 이렇게 꽂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돈이 어디니? 국토 뭐 보유세인가 그거 해가지고 자원 만들 수 있다. 그럼 난 펴줘야지. 이러더라니까. 엄마가. 그래서 저는요. 씨발. 불을 끌 때까지 불 끄고 물 부어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는 마음 못 놔.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거든요. 내가 팟캐스트에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노이즈를 잠재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심성 공약뿐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던질 거라니까. 던진다니까. 더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던질 거. 그래서 지금 시동 걸잖아요. 뭐 조세권 내놔라. 뭐 또 뭐 있었지? 또 군인연금 지금 슬슬 시동 걸잖아요. 소위 지금 잽함 던져보는 거거든. 한번 봐요. 대선쯤 해서 기본소득세 바람 불어가지고 사람들 통장에 100만 원씩 딱딱 인간적으로 사실 맞거든. 맞는데 부패한 사람의 약속은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한나라당도 자유한국당도 그랬잖아요.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패한 사람은 유능하지 않고 부패한 사람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고통받고 핍박받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명분을 채우기 위해 아직도 그래서 저 지지자분들을 찌빠라고 뭐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 찌빠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왜냐면 같은 편이거든. 잠시 6월 1일 이전에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 그분들이
장막을 걷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